이제 다음 살펴볼 경기는 LA 램스 그리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LA 램스가 이제 갑자기 흐름을 타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이제 3연패 그리고 또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램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주에는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어스를 만났었고요. 네. 그 전주에는 또 빌스를 또 만났어요. 카우보이스를 만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상승세를 타죠.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승부 예측 뭐 관전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또 이 두 팀은 히스토리가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네. 합니다. 일단 짧게 보면 근시안적으로 보면 이 두 팀이 작년에 플레이오프에서 붙었었던 팀들이죠. 그렇죠. 작년에 이제 디비전 라운드에서 붙었던 그 경기의 리매치가 되는데 작년 경기에서는 이제 LA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램스가 두 명의 러닝백 타리 걸리만이 아니라 CJ 앤더슨까지 큰 활약을 펼치면서 그날 두 명의 러닝백이 합쳐서 273야드를 러시를 하면서 카우보이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네. 그런 경기였는데 그 경기 이제 리매치 성격이고요.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대결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근데 어쨌든 두 팀 다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두 팀 다 중요한 경기인데 그 경기만이 아니라 이 두 팀은 사실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팀 간에.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대 전적은 17승 17패로 상당히 이제 팽팽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서 총 9번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만났네요. 네. 4승 4패였는데 작년에 램스가 이김으로써 이제 균형이 깨졌죠. 5승 4패로 램스가 앞섰는데 NFC 챔피언십 경기에서는 카우보이스가 2승 무패다. 더 큰 경기에서는 카우보이스가 강합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두 팀이 70년대에 상당히 중요한 라이벌 관계를 이뤘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70년대에만 플레이오프에서 무려 6번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면 세인트루이스 램스 아닙니다. 이전 시절인가요? 그때 LA 램스고 그 전에 LA 램스. 그렇죠. 그러니까 LA 램스일 때 70년대에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70년대 상당히 큰 라이벌 관계를 이루면서 70년대에만 플레이오프에서 6번 대결했는데 그때는 카우보이스가 4승 2패로 우위를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70년대 NFC는 카우보이스, 램스, 그다음에 바이킹스의 3강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팀이 거의 뭐 70년대는 뭐 NFC를 주름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그 세 팀의 그 위세가 라는 걸 좀 말씀드려 보면 73년부터 79년까지 특히 이 세 팀 램스, 카우보이스, 바이킹스가 NFC를 세 팀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특히 73년부터 78년까지는 이 세 팀 외에는 NFC 챔피언십에 진출한 팀이 없다. 거의 삼국지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세 팀이 그냥 완전히 독식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 각 지구에서도 압도적이었냐면 73년부터 79년까지 램스는 NFC 서부를 7연패. 그다음에 연패는 아니지만 카우보이스는 70년대에 NFC 이스트 우승 7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NFC 노스가 아니고 센트럴이었는데 바이킹스가 NFC 센트럴을 우승 8번. 그러니까 이 세 팀이 그냥 NFC를 세 팀이 그냥 나눠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바이킹스는 뭐 지금 주제가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카우보이스는 제가 워낙 뭐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램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램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0년대 램스는 이렇게 카우보이스, 바이킹스가 이렇게 같이 상강 체제를 이루면서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그 당시 램스 팀을 좀 들여다보면 공격은 상당히 좀 평범했어요. 사실 램스 공격이 강해진 거는 80년대 이제 83년, 84년 그때 이제 에릭 디커슨이라는 러닝백을 이제 역대급 러닝백을 뽑으면서 공격이 좋아졌었는데 70년대에는 램스는 디펜스가 캐리했던 팀입니다. 근데 이제 수비가 어느 정도 좋았었냐면 이제 뭐 홀로페이머 디펜시브 엔드 2명이 있었는데 멀린 올슨이라는 선수와 이제 반대편에 잭 영블러드라는 선수가 2명이 있었는데 이 디펜스가 상당히 막강했는데 특히 이 잭 영블러드라는 선수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당시 NFL을 대표하던 터프가이였는데 어느 정도 터프가이였느냐 79년 플레이오프에 이 선수가 왼쪽 종아리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랬는데 계속 뛰어서 팀을 슈퍼볼까지 이끌었어요. 다리가 부러진 상태로 출전해서 이렇게 붕대 감고 나와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이름도 무섭잖아요. 영블러드. 젊은 피. 젊은 피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터프한 선수였고, 근데 이 선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투혼을 발휘하면 이게 팀 전체에게 상당히 좀 영향이 있죠. 정신적으로 저 투혼을 발휘하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이
이거 저기 뭐냐? 김태형 선수. 네, 김태형 선수 이제 코뼈 골절돼 가지고 여기 이제 그렇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안대 같은 거 비슷한 거 네. 끼고 나왔었고 그다음에 황선홍 선수 황선홍 선수였어요. 머리에 이렇게 붕대 갖고 막 뛰고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전에서 이제 그쵸. 여기 찢어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한두 명이 그런 투혼을 벌이면 이게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사실 멘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스포츠에서는. 근데 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 때 79년 포스트 시즌에 잭 영블러드라는 선수가 종아리뼈가 부러졌는데 출전한 거예요. 붕대 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수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멘털리 자극을 받아서 팀이 그때 이제 슈퍼볼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슈퍼볼까지 갔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재밌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NFL 역사상 슈퍼볼을 홈에서 치른 팀이 없는데 가장 그거에 근접했다. 그래서 LA 램스가 당시 이제 LA 근교에 있는 파사디나에 있는 로스볼 경기장에서 슈퍼볼을 치렀는데 이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NFL 역사상 가장 홈에서 가까운 홈 경기에 제일 가까운 그 경기를 펼쳤는데 또 운이 없게도 그때 만난 팀이 역대급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만나서 31대 19로 패했었습니다. 또 재밌는 거 하나는 그 당시 이제 램스 쿼터백 이름이 빈스 페라가모. 네, 그래서 저도 혹시나 연관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페라가모 가문하고 연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당시 이제 팀을 이끌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렇게 램스가 이렇게 상당히 잘했었는데 그 잭 영블러드 같은 선수는 상당히 대단한 선수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수비가 팀을 캐리했다고 그랬는데 이 영블러드가 프로볼 7번, 올 프로 8번,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2번, 그리고 이제 홀로 프레임에 들어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멀린 올슨이라는 선수하고 같이 뛰었던 선수가 둘 다 이제 홀로 프레임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런 도널드라는 지금 이제 리그 최고의 패스 러셔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에런 도널드가 지금 보면은 그 계보를 잇고 있는 거다. 잭 영블러드, 그다음에 그 멀린 올슨,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거슬러 가면 이제 디켄 존스라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 막강한 패스 러셔들의 계보를 잇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어쨌든 램스가 70년대에 이렇게 잘했는데 아쉬운 거는 LA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다. 한 번 팀 프랜차이즈 역사상 한 번 우승한 거는 99년에 세인트루이스 연고지일 때 우승을 했다. 그레이티스트 쇼 온 터프. 그렇죠. 네. 그 팀이 이제 우승을 했었고 지금 이제 다시 LA에 복귀해서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복귀해서 5조짜리 경기장을 지으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또 이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스탠 크랭키 구단주가 최근에 노발대발했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경기장 5조짜리, 물론 이제 경기장 자체가 5조는 아니지만 그 컴플렉스가 그 컴플렉스가 이제 5조짜리 프로젝트인데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 예상 비용이 5조에서 6조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더 잘하면 되죠. 아니, 투자 좀 하라 그래요. 그 영감님은 투자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LA 차저스가 또 이제 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시즌 티켓을 상당히 가격을 후려쳐서 팔고 뭐 이러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최근에 크랭키 씨가 좀 심적으로 고소해라. 진짜 고소하네요. 심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래서 LA로 돌아오면서 숀 맥베이, 제러드 거프, 뭐 타드 걸리 많은 투자를 했잖아요. 경기장만이 아니라 이 선수들, 감독한테 큰 투자를 해서 이제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LA에 복귀했는데 작년에 슈퍼볼 우승할 뻔했다가 이제 못했고 올 시즌에 이제 또 기대를 했는데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한 2주 전부터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램스가 2주 전부터 이제 갑자기 살아난 거는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요약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션 맥베이가 작년도 성공 방정식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팀 공격의 핵심인 구심점인 타드 걸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 공격을 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뭐 젯 스윕이라든지 리버스라든지 계속 변칙성 러싱 공격을 써가면서 타드 걸리의 부활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타드 걸리에게 계속 공을 줄 수 있는 것은 제일런 램시가 온 이후에 수비가 달라졌다. 그래서 제일런 램시가 해주는 역할은 셧다운 코너가 와서 상대 리시버들을 맨투맨 커버리지로 막아주니까 더 많은 수비수들을 패스러시에 할당할 수 있어서 패스러시가 부활을 해서 에런 도널드, 뭐 그다음에 단테 파울러 이런 선수들이
더블 팀, 트리플 팀을 당하지 않으면서 좀 더 수월하게 패스 러시를 할 수 있으면서 지금 패스 러시가 상대편 쿼터백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램스는 2주 전부터 지금 부활을 했죠. 그래서 최근 두 경기에 보면 카일러 머리와 러셀 윌슨 두 명을 두 경기에서 11번을 세이브를 하면서 수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무섭게 부활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제 승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좀 죄송하지만 네. 램스가 이기지 않을까. 네네. 아니, 죄송할 게 없는 게 저도 사실 램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공격 수비 모두 지금 페이스가 살아난 램스 작년의 모습으로 조금씩 이제 복귀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바이킹스하고 한 경기 차이잖아요. 지금 막판 피치를 낼 거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근데 그럼 그 매치업을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불리한 점들이 보여요. 근데 일단 뭐냐면 카우보이스가 오펜시브 라인이 불안해졌다. 타이런 스미스만이 아니라 코너 윌리엄스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IR에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그 백업으로 들어온 사실 이제 뭐 제이비어 스워필러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펜시브 라인이 예년만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패스러시가 이제 막강한 팀을 만났다. 에런 도널드도 이제 더블팀 안 당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덱 프레스캇이 얼마나 활약을 해줄 거냐라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지금 올 시즌 카우보이스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램스를 말씀드릴 때 작년도 성공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 자기네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카우보이스는 반대로 올 시즌에 정체성의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카우보이스의 정체성은 러싱 공격이죠. 그런데 올 시즌 중반에 패싱 공격이 상당히 잘 되면서 코치진이 좀 갈팡질팡했거든요. 패싱 공격 중심으로 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엘리엇 중심의 러싱 공격을 버리고 프레스캇과 아마리 쿠퍼, 마이클 갤럽, 그다음에 이제 랜들 캅 중심의 패싱 공격으로 상당히 좀 무게 중심을 옮겨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약간 러싱과 패싱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할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 카우보이스 뭐 한 서너 경기 부진한 양상을 좀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패싱 공격으로 완전히 옮겨가지도 못하는 것이 아마리 쿠퍼의 부상. 근데 아마리 쿠퍼가 저는 부상만 없으면 정말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 데려온 선수고 트레이드 잘한 선수인데 올 시즌 여러 가지 부상이 정말 많아요. 특히 하체 쪽에 뭐 무릎, 발목 할 것 없이 부상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기량을 발휘를 못 해주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아마리 쿠퍼가 넘버원 리시버로서 역할을 해주면 갤럽이나 캅이 풀리는데 이 쿠퍼가 봉쇄를 당하면 그 부담이 다 갤럽한테 간다. 근데 그럼 갤럽도 그 부담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무겁더라.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또 쿠퍼가 지금도 부상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런 램지를 만난다. 그러면 또 스테판 길모어 만났을 때 또 이런 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좀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런 램지를 만나서 쿠퍼가 제 역할을 못 해주면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 부담이 갤럽한테 갈 텐데 갤럽이 이걸 또 다 이겨낼 수 있느냐 불안하다. 또 하나는 이제 탓 걸리 중심의 러싱 공격도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데 카우보이스 러싱 디펜스가 상당히 안 좋다. 밴더 애쉬 빠졌고 숀 리, 제일런 스미스 지금 태클 미싱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로 봤을 때 상승세를 타고 있는 램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6주차 이글스 경기에 올 시즌에 성패가 달렸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램스 경기, 베어스 경기는 사실은 져도 좋다. 오히려 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과감히 램스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또 갈릴 줄 알았던 경기가 또 같이 가네요. 그러네요. 네. 또 아쉽긴 한데 또 어쨌든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는 16주차 이글스 경기면 이 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글스 경기만 이기면 어쨌든 뭐 헤드 투 헤드에서 이제 앞서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동률이거든요, 두 팀이.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경기에서 카우보이스가 지고 이글스가 이겨서 한 경기 차로 카우보이스가 떨어지더라도 16주차 경기에서 카우보이스가 이글스를 이기면 성적상 동률이 되고 올 시즌 두 맞대결에서 카우보이스가 수입을 한 계획이기 때문에
타이브레이커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타이브레이커를 가진 카우보이스가 시즌 마지막 경기 레드스킨스를 이기면 우승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저번 주 경기도 그랬고 이번 주 경기도 그렇고 카우보이스가 이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지는 편이 나중에 플레이오프 탈락할 때를 대비해서 드래프트 순위 올리는 게 낫다. 이런 면에서 이글스 경기에 모든 걸 걸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카우보이스와 램스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펠컨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인데요. 현재 이제 펠컨스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탈락한 상황이고 나이너스가 이제 지난주 세인츠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참 이 강팀과의 3연전 2승 1패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너스가 왜 강력한 슈퍼볼 컨텐더 중 하나인지를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어쨌든 49ers는 갈수록 지금 어쨌든 위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펠콘스는 정말 실망스러운 한 시즌을 보내다가 네. 플레이오프를 좀 일찌감치 탈락을 하고 시즌을 사실상 마무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면 49ers가 전에 애틀란타에서 선수를 한 명 트레이드가 아니라 한 명 이제 영입해 왔을 때 슈퍼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 94년에 애틀란타의 코너백 디온 샌더스를 데려와서 49ers가 94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네. 올 시즌에 49ers가 애틀란타 펠콘스의 러닝백 테빈 콜맨을 영입했거든요. 과연 또 한 번 애틀란타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우승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뭐 두고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올 시즌 슈퍼볼 컨텐더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경기는 뭐 49ers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해봅니다. 샌더스가 그 시즌에만 나이너스에서 뛰었던 거죠? 딱 한 시즌. 한 시즌 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메리카스 팀으로 옮겨서 아메리카스 팀에서 바로 또 우승을 했던 그런 뭐 경력이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뭐 이 경기는 아마도 나이너스가 이기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이 경기에서 나이너스가 승리를 하거나 혹은 이제 앞서 이제 램스 경기에서 램스가 패배를 하게 되거나 둘 중 하나가 성립이 되면 나이너스가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네. 네. 뭐 사실 이거는 뭐 시기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죠. 네. 어찌됐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버팔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이제 와일드카드 스팟 이 5번 시드, 6번 시드의 자리를 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 참 빌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거의 구분응선을 넘어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 스틸러스는 아직까지 좀 봐야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5번 시드, 6번 시드인데 빌스는 아직 지구 우승의 희망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이제 페이트리엇 이번 경기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페이트리엇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직 뭐 지구 우승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을 그렇죠. 거고요. 뭐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 우승은 좀 어렵습니다. 뭐 이미 레이븐스가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아니면 안 되는데 와일드카드도 아직은 뭐 쫓아오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텍산스와 타이탄스 두 팀 중에 한 팀이 지금 이제 동률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안심하기엔 이르고 사실 뭐 치열하게 경쟁을 펼쳐야 되는 입장이죠. 네. 사실 이제 스틸러스가 앞서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1승 4패로 출발해서 현재 8승 5패. 그러니까 이 1승 4패 기간 이후에 지금 7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8경기 동안. 그렇죠. 참 진짜 이 팀이 무서운 것이 그 저희가 뭐 장기에도 비유를 하고 뭐 체스에도 비유를 하고 여러 비유를 많이 했지만 어쨌든 주전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낸다는 것 정말 저력이 있는 팀이다. 그렇죠. 특히 이제 다른 포지션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쿼터백이 빠졌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쿼터백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또 서드 스팅 쿼터백까지 가서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틸러스인데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빌스와 헤드 투 헤드에서도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이제 순위 싸움에서도 오히려 이제 앞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두 팀 다 뭐 서로 마찬가지죠. 빌스도 만약에 이제 그 지구 우승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 카드로 계속 순위 경쟁을 할 때는 지금 경쟁자 중에 하나인 스틸러스하고 헤드 투 헤드 매치에서 타이브레이커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타이탄스와는 이제 컨퍼런스 성적 하나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승은 똑같고 이제 스틸러스가 1패를 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까딱하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스틸러스가 되겠어요. 스틸러스는 아직 빌스보다 조금 더 갈 길이 조금 더 멀죠. 그래서
스틸러스가 또 홈 경기이고 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저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은 좀 이제 저는 좀 전망을 해보자 그러면 상당히 비슷한 두 팀의 대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성적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네. 일단 두 팀 다 공격은 상당히 취약한데 물론 이제 빌스는 최근에 좀 살아나고는 있지만 공격 시즌 내내 봤을 때는 어쨌든 공격이 상당히 취약한데 강한 수비가 팀을 지금까지 캐리해줬다. 특히 이제 빌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빌스 수비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표들 보면 경기당 실점 리그 2위, 경기당 허용 야디지 리그 3위. 뭐 이게 전반적으로 지표들로 봤을 때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동안 강팀을 거의 상대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인정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볼티모어 레이븐을 상대해서 나름 선전을 하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빌스 수비 진짜인데 뭐 제대로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본인들을 입증을 했고 수비는 진짜 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는데 공격이 좀 취약했었죠 전반적으로. 그런데 최근 한 2, 3주부터 살아나고 있다. 근데 그 요인이 제가 베어스 말씀드린 것과 좀 비슷해요. 사실 트루비스키와 조시 앨런이 좀 비슷한 선수들이거든요. 젊은 선수들이고 높은 순위에 드래프트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패싱만이 아니라 기동력이 좋다. 네. 그래서 조시 앨런도 상당히 좀 기동력이 좋은 선수인데 올 시즌에 그 트루비스키처럼 이렇게 많이 뛰지는 못하다가 최근 3경기에서 상당히 좀 잘 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기록을 좀 보면 최근 3경기 이제 돌핀스, 브론코스, 카우보이스 상대로 해서 56야드, 56야드, 43야드 러싱에 3경기 중에 2경기에서 이제 러싱 터치다운이 있거든요. 네. 그 러싱이 살아나면서 이게 팀 전반적으로 공격이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고 또 이제 빌스는 거기다 추가로 하나가 데빈 싱글테리라는 러닝백이 이제 팀 주전으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렇죠. 러싱 공격이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이 빌스가 불안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팀들 최근 3경기 상대했던 돌핀스, 브론코스, 카우보이스를 보면 패스러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팀들 상대로 했을 때는 조시 앨런이 좀 더 편하게 공격을 했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 이제 페이트리엇을 상대했을 때, 또 지난주 레이븐스를 상대했을 때 이렇게 패스러시가 강한 팀들을 상대했을 때는 조시 앨런이 속수무책이더라. 특히 지난주 경기에서는 정말 그 볼티모어 레이븐스에게 완전히 압돌당했죠. 색 6번 당하고 뭐 거의 뭐 뛰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레이븐스가 어느 정도의 패스러시냐면 지금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색으로 봤을 때는 리그 22위거든요. 근데 이번 주 상대는 스틸러스는 리그 색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스틸러스는 이제 그 빌스처럼 수비가 강한데 그 빌스처럼 뭐 경기당 뭐 몇 야드, 경기당 몇 점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비에서의 공격 지표가 다 1위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색이 리그 1위. 그리고 색이 강하기 때문에 색을 비롯한 이제 패스러시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편 턴오버 유발을 많이 해내서 턴오버에서도 최근에 페이트리어스를 넘어서 지금 리그 1위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수비 성향을 가진 팀이다. 네. 특히나 이제 민카 피츠패트릭이 트레이드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수비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또 이제 스틸러스가 공격력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쿼터백부터 러닝백, 리시버 다 부상이 많은데 그러면서 스틸러스가 사실은 득점력을 보면 20점 언저리에 계속 묶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20점도 어떤 20점이냐? 수비가 물어다 준 걸로 득점을 하는. 그러니까 수비가 직접 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픽식스, 펌블, 리턴 터치다운 이런 게 득점도 많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리턴 터치다운으로 되지 않더라도 수비가 물어다 준 턴오버를 바탕으로 해서 짧게 가도 되는 그런 거리를 통해서 득점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스틸러스가 내는 20점 언저리의 득점도 결국 수비가 만들어준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양 팀이 어떻게 보면 둘 다 공격보다는 수비로 지금까지 버텨낸 팀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 그럼 어디서 승부가 날 거냐라는 걸 좀 보면 일단 스틸러스의 수비가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결국 그 스틸러스도 그 20점 언저리에 내는 점수도 공격이 자체적으로 내는 점수가 상당히 적은데 그나마 또 이제 약한 팀들을 상대를 했을 때 그 정도 점수를 내지만 이번 주 상대는 빌스는 수비가 강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강한 수비를 상대를 하는데 러닝백 제임스 코너, 그 다음에 리시버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못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공백이 좀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빌스가 지난주 리그 1위의 러싱 오펜스도 막았는데
제임스 코너까지 빠지는 스틸러스의 러싱 공격은 완전히 차단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스미스 슈스가 빠진다 그러면 이 넘버원 리시버가 빠진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물론 이제 뭐 디언테 존슨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 기회를 타서 이제 조금 이렇게 기량이 향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빌스의 세컨더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트레데비에스 화이트라든지 이런 플레이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 리시빙 공격도 많이 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양 팀장 비슷한 모습이지만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역량은 비슷하더라도 빌스의 수비가 스틸러스의 공격은 차단할 수 있을 반면에 빌스의 공격은 최근에 살아나고 있어서 턴오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스틸러스 수비가 이 빌스의 턴오버를 다시 그 약한 공격에게 가져다 주지 않게만 해준다 그러면 전 빌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트리어스나 레이븐스 같이 이 패스러시가 강한 팀들 그 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세컨더리도 강해서 이 블리츠에 좀 더 많은 선수들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세컨더리를 갖춘 수비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피츠버그의 코너백들을 보면 이제 조 헤이든이라는 선수 물론 좋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아티번스라든지 스티븐 넬슨 이런 선수들은 조금 이렇게 맨투맨 매치업에서 역할을 해주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빌스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어떤 시합이나 이런 경기를 하기 전에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에 스파링 상대가 강했다. 너무 강했다. 볼티모어 레이븐스였다.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너무 강한 상대 다음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느리게 보이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배트 2개 휘둘다가 하나 놓고 그냥 하나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런 네.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발목에 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그렇죠, 뛰다가 그렇죠. 이거를 떼고 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빌스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네. 이 경기에서 형제들 간의 맞대결이 있어요. 그런가요? 누가 있죠? 네, 이게 와트 형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는 에드먼즈 형제가 있습니다. 출메인 에드먼스하고 또 누가 있죠? 트레이 에드먼즈 트레이 에드먼스, 그리고 터렐 에드먼즈. 테럴 에드먼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 형제가 한 필드 위에서 뛰게 되는데 이 세 명의 형제가 한 필드에서 뛰는 게 92년 만이라 그래요. 100년 역사에서. 네. 마지막이 이제 1927년에 그 루니 브라더스. 조 루니, 콥 루니, 그리고 빌 루니 이렇게 저 루니라는 성을 가진 세 명의 형제가 이제 한 필드 위에서 뛰었는데 그게 이제 92년 전이라 그래요. 이야, 진짜 참 희귀한 기록이네요. 네. 팀 이름도 덜루스 에스키모스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찾아볼 수도 없는. 그렇죠. 네. 거의 이름도 이제 못 들어본 그런 팀인데 이 팀에서 이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미네소타 지역인가봐요. 네. 이제 거기 있던 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루니 형제들이 뛴 이후에 에드먼즈 형제들이 이제 삼형제가 뛰는 건 또 92년 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왓 형제라고 해서 이제 TJ 왓이 있고 또 그 누구죠? 데렉 왓인가요? 누구죠? 거기 데려가시죠. 데렉 네. 왓은 레이더스인가요? 어디죠? 차저스. 그다음에 이제 JJ 왓은 텍산스에 있는데 네. 그 세 선수 또 이게 다 다른 팀에 있으니까 세 형제가 같이 뛰지 못하겠군요.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차저스랑 그 스틸러스랑 경기를 했을 그렇죠. 때 그때 이제 형제가 만났잖아요. 네. 그죠? 그때 이제 JJ 왓이 집에서 그걸 TV로 보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올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중계 중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를 누가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네. 네. 뭐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예전에 이거 다른 얘기지만 켄 그리피 아시죠? 네네. 켄 그리피 주니어와 시니어가 같은 한 경기에 팀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기에서 뛰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참 희귀한 기록인 거죠. 네. 또 그냥 살짝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네. 해드리면 르브론 제임스 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에서 뛸 때 드웨인 웨이드하고 같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두 선수들의 아들이 네. 같은 고등학교에서
뛰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를 이어서 지금 둘이 지금 친한 같은 팀에서 뛰는. 고등학생이면 같이 뛸 수도 있지 않나요? 르브론 제임스랑? 르브론 제임스가 더 많이 뛰어준다고 그러는데. 네, 르브론 제임스가 현재 기량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같이 뛰는 것도 한번은 아니 뭐 이렇게 있겠는데. 현재 기량이 아니더라도 계속 어쨌든 오랫동안 뛴다 그러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오래 뛴다고 하면 누가 은퇴시키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우리 아들하고 같이 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다 그러면 또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죠. 네.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마지막 경기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맞대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네네네. 이 경기가 슈퍼볼 44의 리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딱 10년 전 시즌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1대 17로 승리를 하면서 세인츠가 첫 슈퍼볼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드류 브리스 선수가 288야드와 함께 2개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슈퍼볼 MVP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뭐 단순히 어떤 그 하나의 슈퍼볼의 리매치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에서 세인츠가 이김으로 해서 팀 역사상 첫 우승을 하기도 했고 일단 뭐 작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를 이제 뭐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보시지 못하셨더라도 하이라이트라도 좀 보신 분들은 이 경기의 이미지가 계속 이제 좀 남는 게 계속 이제 좀 라스팅 이미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션 페이튼이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끝나고 나와서 오프닝 킥오프를 그러니까 세컨 해프 킥오프를 온사이드 킥을 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정말 이거는 예상하기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이 경기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전반전에 콜츠가 10대 6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인츠는 뒤진 상황이죠. 네. 10대 6으로 뒤진 상황에서 세컨 해프에 이제 공을 먼저 또 차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서 온사이드 킥을 해서 그걸 가지고 터치다운 하면서 경기를 처음 뒤집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기가 좀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이게 경기에 상당히 큰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경기 막판에 이제 상대편 쿼터백이 이제 페이튼 매닝이잖아요. 역대급 쿼터백이잖아요. 페이튼 매닝이 패스한 거를 경기 후반에 코너백 트레이시 포터가 인터셉트를 해서 74야드 경기를 확전짓는 74야드 픽식스를 하면서 엔드존에 들어가면서 관중석에게 손가락질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손가락질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떤 넘버원이라는 표시라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기를 확정짓는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두 경기에 사실 이제 상당히 오래 이제 남는 이미지들인데 이거 뭐 이제 뭐 작은 이제 뭐 그런 기억들이고 이 슈퍼볼이 갖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드류 브리스. 드류 브리스가 이 경기 우승하기 전에는 사실은 스탯이 정말 좋은 쿼터백이었어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 뭐 나눴지만 브리스가 아마 은퇴할 때는 개인 통산 기록을 아마 다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 경기 우승하기 전까지는 드루 브리스는 항상 스탯이 좋은 쿼터백. 그런데 이 경기에서 역대급 쿼터백 페이튼 매닝을 누르면서 슈퍼볼 우승을 하면서 명실상부 우승 반지와 스탯을 다 가진 쿼터백이 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짜 역대급 쿼터백으로 자리매김을 한 경기가 됐고요. 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콜츠의 페이튼 매닝을 이긴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쿼터백 페이튼 매닝을 이긴 거잖아요. 드루 브리스가. 근데 이제 그 경기 이후에 3년 뒤에 페이튼 매닝은 팀을 옮기죠. 이제 부상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건데 콜츠가 어떻게 보면 이 페이튼 매닝이 이제 부상으로 약화되는 걸 보면서 전체 1순위 픽을 노리고 탱킹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튼 매닝을 방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튼 매닝을 좀 배신한 거죠.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그때 사실 그때 구단주 짐 얼세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 왜냐하면 팬들은 페이튼 매닝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뭐 브레이디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를 이렇게 보낸 거니까 상당히 이제 팬들은 아쉬워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평가는 뭐 훨씬 더 위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만. 근데 어쨌든 그 페이튼 매닝을 버리고 전체 1순위 픽으로 이제 그 앤드류 럭을 뽑은 거죠. 그래서 또 한 명의 프랜차이즈 스타 쿼터백을 이제 뽑아서 또 다시 한번 팀 빌딩을 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앤드류 럭이 올해 은퇴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루 브리스는 이 페이튼 매닝만이 아니라 앤드류 럭까지 두 명의 프랜차이즈 스타보다도 더 오래 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페이튼 매닝을 꺾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정상급 쿼터백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한 프랜차이즈가 2명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겪는 거를 그거보다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정상급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다. 네. 그게 하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더 이제 좀 흥미로운 스토리인데 아마 이제 풋볼을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 세인츠의 활약을 보면 아 되게 잘한 팀이구나. 뭐 계속 잘했던 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인츠가 어떤 팀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세인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세인츠가 1967년에 팀을 창단을 했는데 1987년에 처음 플레이오프를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21년간 바닥을 헤맸던 팀이죠. 그리고 나서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둔 거는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67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33년간 플레이오프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프랜차이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009년에 첫 슈퍼볼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바닥에서 헤맸던 그 기간이 긴 팀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세인츠 경기를 보면 정말 이게 많이 나왔는데 팬들이 그 브라운 페이퍼 배그 있잖아요. 갈색 그 빵봉투. 네. 이거를 쓰고 이제 눈만 뚫어서 이렇게 경기 관람하면서 여기 이제 뭐라고 쓰고 팬들이 오셨냐면 팀 이름이 세인츠잖아요. 세인츠 앞에 S를 빼고 에인스라고 써가지고 왔어요. 근데 에인트가 그거잖아요. 엠낫의 이제 문법은 틀리지만 엠낫을 줄여서 아닌 것들. 네. 에인스. 그러니까 세인스가 아니라 에인스. 그러니까 뭐 아닌 것들, 뭐 존재감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팬들이 자조적으로 이렇게 경기를 관람하던 그런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카디널스나 라이언스 정도 그런 팀이었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빡셌네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스란히 후대 네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대. 네. 후대기 되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네. 그렇게까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바닥권의 팀이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뭐 아까 2009년 우승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한참 이렇게 바닥을 거니던 팀이 그 도시가 2005년에 카트리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 뉴올리언스 지방을 강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그 자연재해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뉴올리언스 시민들이 당시에 그 뉴올리언스 슈퍼돔에서 생활을 했어요. 맞아요. 그 대피소였잖아요. 그렇죠. 대피소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태풍 때문에 그 허리케인 때문에 사실은 슈퍼돔도 그때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붕 날아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피해가 많았기 같은데. 때문에 임시 뭐 피난 시설로 쓰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이제 경기장도 이제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때 오너였던 이제 탐 벤슨이 몰래 팀을 샌앤토니오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 팬들, 시민들한테는 정말 악재가 겹친 때였죠. 근데 그때부터 팀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6년에 기적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펀딩을 받아서 경기장을 보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슈퍼돔을 재건을 하죠. 그러고 나서 200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숀 페이튼을 영입을 해요. 네. 그리고 드루 브리스를 영입을 하게 되는데 이 드루 브리스가 온 것도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에 가까운데 드루 브리스 사실 그 어떤 내처짐의 아픔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드루 브리스가 이제 사실 이제 샌디에고에 있다가 샌디에고가 당시 차저스가 이제 필립 리버스를 데려갈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FA였죠. FA로 이제 재계약을 안 하면서 드루 브리스가 마이애미하고 거의 계약할 직전까지 갔다가 그때 이제 그 어깨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계약 직전에 마이애미 팀 닥터가 계약하지 마라. 얘 상태 안 좋다. 그래서 사실 이제 뉴올리언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2006년에 경기장이 기적적으로 복구가 되고 숀 페이튼이 오고 드루 브리스가 오면서 정말 이제 팀에 정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카트리나 때문에 온 국가의 관심이 이제 뉴올리언스에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 이렇게 팀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복구가 되면서 2006년 시즌을 앞두고 처음으로 팀이 이 시즌 티켓이 다 매진이 돼요. 팀 역사상 처음으로. 창단 처음으로. 네. 그리고 이 워낙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기 때문에 2006년도 그 세인츠의 홈 개막전이 먼데이 나잇 풋볼에 이제 사실 이게 팀 성적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데이 나잇 풋볼에 이렇게 그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경기가 역대 ESPN 최고 시청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뉴올리언스 지방에 이제 전국적인 관심이 이렇게 높았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션 페이튼과 드루 브리스가 이제 팀을 완전히 턴어라운드를 시키기 시작해서 2005년에 3승 13패였던 팀이 2006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근데 이제 NFC 챔피언십 경기에 가서 이제 패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진하다가 2009년에 드디어 포텐이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시즌에 13승 0패로 시즌을 시작해서 NFC 플레이오프에 1번 시드로 이제 진출을 하고요. 그 해에 이제 AFC에서 1번 시드로 올라왔던 페이튼 매닝이 이끄는 콜츠와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슈퍼볼에 이런 기적적으로 팀이 올라가서 만난 팀도 보통 팀이 아니라 1번 시드로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이끄는 콜츠를 만난 거잖아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팀을 이겼다. 그러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루 브리스 본인도 개인적으로도 위상이 확고해지고 이 뉴올리언스에는 엄청난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도시가 슈퍼볼 우승으로 완전히 이제 희망과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되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세인츠라는 팀이 크게 일조를 한 거죠. 네. 근데 뭐 스포츠가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사회에서 스포츠가 가지는 임팩트는 엄청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휴스턴에 이제 허리케인 하비였나요? 그쵸. 그때 이제 제이제이 와 선수가 모금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때 어마어마한 모금으로 이제 또 지역에 기부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팀 같은 경우,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우승을 했으니까 미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승을 하니까 팀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이제 뉴올리언스라는 이제 도시가 이제 우승한 지 10년이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뉴올리언스 지방에서 션 페이튼과 드루 브리스가 가지는 위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션 페이튼, 드루 브리스 이 두 명은 뉴올리언스는 진짜 말 그대로 뉴올리언스에서는 세인트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대단한 어쨌든 인기를 하는 그런 선수와 감독이다. 네. 라는 한번 좀 스토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의미가 이 상대 팀, 이 콜츠의 쿼터백이 페이튼 매닝이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페이튼 매닝이 꺾음으로써 이제 최고의 팀이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가 아마 또 페이튼 매닝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경기일 것이다.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드루 브리스가 이제 페이튼 매닝의 이 최다 터치다운 패스 기록까지 그렇죠. 터치다운 2개만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3개를 기록하게 되면 신기록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써나가는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이제 터치다운 패스가 새로운 기록이 될 텐데 현재까지 페이스로 봤을 때 최소 이 경기에서 타이 기록 만들지 않을까? 2개면 동률이라고 그랬죠. 네. 3개면 경신이고 사실 이 경기에서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44회 슈퍼볼에서 이 페이튼 매닝을 꺾은 그 인연이 이 경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진다. 그렇죠. 네, 좀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죠. 페이튼 매닝 입장에서는 악연이네요. 드루 브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인연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선수들이 이제 최다 터치다운 패스를 이제 이름을 올렸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뭐 너무 옛날 선수들을 제외하면 아마도 이제 아실만한 선수들이 조니 유나이타스. 이 조니 유나이터스도 콜츠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 고트 그러면 지금 탐 브레이디를 얘기를 하는데 탐 브레이디 전에 고트는 조 몬테나. 네. 그리고 조 몬테나 전에 고트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조니 유나이터스를 뽑았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290개의 터치다운으로 1966년부터 75년까지 최다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했던 쿼터백이었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선수가 프렌 타켄튼. 프렌 타켄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자이언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듀얼 스랙 쿼터백의 원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선수는 또 백인이거든요. 근데 네. 백인인데도 상당히 기동력이 좋고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패싱 기록도 좋았지만 네. 상당히 러싱도 잘했던 그런 쿼터백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34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1975년부터 95년까지 20년 동안 이 자리를 차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뺏어간 사람이 댄마리노. 제가 개인적으로 NFL 역사상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댄마리노 그러면 뭐 사실 아쉽게도 우승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승 반지는 없지만 워낙 훌륭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예전당에도 들어갔고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드루 브리스가 은퇴하기 전에 대부분의 개인 기록을 다 갈아치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페이튼 매닝이 있었지만 페이튼 매닝 전에 그런 선수가 바로 댄마리노였거든요. 모든 개인 기록을 대부분 다 갈아치웠던. 네. 그래서 브리스 이전에 브리스 같은 선수가 사실은 댄마리노였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댄마리노는 사실 이렇게 뭐 기동력이 좋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역대 최고의 파켓 패서다. 그리고 그 파켓에서의 그 공을 이제 뿌리는 소위 이제 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릴리스가 빠른 쿼터백이었다. 그래서 정말 그 댄마리노가 경기하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냥 뭐 그 지금 우리가 뭐 러셀 윌슨 얘기하면서 4쿼터 컴백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댄마리노가 이제 4쿼터 컴백할 때 보면은 패스 팍팍팍 터치다운. 이게 정말 재밌었고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댄마리노가 던지는 패스들을 보면 지금 뭐 러셀 윌슨이나 예전에 페이튼 매닝이나 이런 선수들이 던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강견으로 유명하잖아요. 강견이고 정말 공이 손에서 완전히 뭐 페스트볼이 튀어나오는데 그 공을 진짜 보면 지금 뭐 페이튼 매닝이나 이런 선수하고 던지는 거하고는 구속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뭐 역대 최고의 파켓 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그 탐 브레이디하고 페이튼 매닝이 사실 되게 라이벌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선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 탐 브레이디가 사실은 우승을 많이 하고 개인 기록은 페이튼 매닝이 대부분 가지고 이런 게 좀 많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 오래 뛰면서 탐 브레이디가 기록도 다 이제 더 위에 섰지만 예전에는 두 선수가 라이벌 관계일 때는 개인 기록은 페이튼 매닝, 그렇죠. 팀 우승은 탐 브레이디 이런 관계였는데 댄마리노가 예전에 조 몬테나와 그런 관계였거든요. 아하. 우승은 몬테나, 개인 기록은 댄마리노 이런 라이벌 관계였다라는 네. 게 또 하나 좀 재밌는 그런 뭐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댄마리노 선수가 이제 420개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95년부터 2007년까지 이력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 그 기록을 좀 압도적으로 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을 아마 이제 브렛 파브가 넘어섰었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깰 때까지 좀 오래 갔죠. 깨기가 쉽지 않았고.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브렛 파브 선수가 그 기록을 깼는데 파브 선수의 기록이 508개. 그러면서 이제 2007년부터 14년까지 이제 8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됐고 그 뒤를 이어받은 게 이제 페이튼 매닝입니다. 그렇죠. 페이튼 매닝이죠. 뭐 페이튼 매닝은 뭐 다들 너무 많이 아셔서 잘 아시니까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일라이 매닝이 홀로페이머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홀로페이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한 몇 단계 위인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모두 홀로페이머고 그렇죠. 예, 페이튼 매닝은 아직까지 이제 뭐 시기가 안 와서 뭐 헌액이 되진 않았지만 뭐 확실하다. 뭐 First Ballot Hall of Famer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자격이 주어지는 첫 해에 명예전당에 들어갈 거로 봐야죠. 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뭐. 네. 어떻게 보면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장일치가 쉽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First Ballot은 뭐 거의 확실한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번 경기 아니면 다음 주 경기쯤에서 이제 아마 이번 경기에서 깨질 확률이 좀 높겠죠?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경기에 이제 승패를 좀 예측해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콜츠는 뭐 아까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승 2패로 지구 선두였다가 그 후에 1승 5패를 하면서 지금 6승 7패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3연패를 했는데 그 3연패가 다 역전패예요. 네. 근데 그 역전패가 어떻게 당한 역전패냐? 리드를 크게 하고 있다가 상대 팀이 이제 쫓아가야 되니까 패싱 공격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콜츠 세컨더리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부상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피엘 데시어, 케니 무어, 뭐 신인인 락 야신, 그다음에 퀸시 윌슨 이런 선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부상을 당하면서 세컨더리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상대편이 아주 대놓고 패싱하는 거를 못 막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그 실수 많은 제이머스 윈스턴한테까지도 역전패를 당했다. 근데 이제 콜츠가 상대적으로 공격력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전패를 당했다라는 거는 좀 바꿔 말하면 추격을 당할 때 클로즈 아웃을 못한다.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라는 건데 그만큼 클로징 역할을 해줘야 되는 러닝백이 사실 말론 맥이라는 좋은 선수가 있는데 네. 맥마저도 부상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패싱으로라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넘버원 리시버 T.Y. 힐튼도 부상으로 왔다 갔다 네. 해서 재기량 못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이 상당히 안 좋아서 상대방이 정신없이 치고 올라오면 거의 대응을 못하더라. 그래서 콜츠가 최근에 보면 대부분 20대 초반에 묶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모처럼 35점까지 냈는데 38점 내면서 벅스가 추격을 해오니까 거기 당하더라. 근데 그만큼 이제 세컨더리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만나는 상대는 공격력이 지금 버커니어스보다 더 좋고 네. 실수가 그보다 훨씬 적은 팀, 훨씬 안정적이고 베테랑 쿼터백이 이끄는 팀이다. 그래서 그런 팀을 만나서 사실 더군다나 이제 또 원정 경기잖아요. 그렇죠. 뉴올리언스에서 상대를 하면서 콜츠가 이기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그래서 주루 브리스가 이날 좋은 활약을 펼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동기부여 요인이 또 하나가 있네요. 네. 이 경기에서 저는 그 기록을 경신 내지는 최소한 타이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최다 이 야드, 최다 야디지랑 이제 최다 패싱 터치다운 기록까지 모두 갖게 되는 이제 드루 브리스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개인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위가 뭐 너무 이제 확고해지는데 네. 재밌는 거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해주신 리스트를 보면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계속 갱신해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드루 브리스 후에 또 누가 그걸 갱신할 거냐. 이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 중에서도 있지만 지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선수 이제 에런 로저스가 올라오고 있고, 근데 에런 로저스가 그 기록까지 개인 기록까지 경신할 거냐라는 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젊은 선수들 중에서 치고 와서 나중에 이 기록을 깰 만한 선수는 일단 1순위는 패트릭 마홈스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1년 차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다시 돌아온다면 5,000야드 50터치다운. 네. 뭐 그렇죠. 시간 문제죠, 사실. 올해도 사실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는 작년보다 사실 페이스가 더 좋았어요. 작년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하는 게 있지만 부상에서 회복되고 이제 뭐 오프 시즌에서 완전히 좀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관리를 잘하면 뭐 지금 또 손부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패트릭 마홈스가 어떻게 보면 그 드루 브리스 기록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브리스 선수의 기록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15경기에 대한 이제 근데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안 하셨잖아요. 굳이 예상이 필요한가요? 혹시 또 콜츠 뽑으실까 봐. 네, 이렇게 이제 15경기에 대한 이 프리뷰까지 맞춰봤습니다.